모두 뭘 보고 있지? 클래리사 델러웨이는 문을 열어준 하니어 루시에게 물었다. 현관의 홀은 지하실의 납골당처럼 싸늘했다. 델러웨이 부인은 한 손으로 두 눈을 가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니가 문을 닫았을 때 부인은 루시의 스커트 스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자 부인은 속세를 버린 수녀, 낯익은 베일과 옛 신앙으로 돌아가려는 의욕에 쌓인 수녀 같은 충동을 느꼈다. 부엌에서는 요리사가 휘파람을 불고 있었다. 타자기 치는 소리도 들렸다. 그녀는 이것이 자기의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홀에 놓여있는 테이블 위를 굽어보면서 이러한 권위 앞에 머리를 숙였다. 자기가 축복을 받고 정화되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전화메모가 적혀있는 쪽지를 테이블에서 집어들며 이러한 순간이 인생이란 나무에 피어난 꽃봉오리요 암흑 속에 피어난 꽃송이라고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마치 어떤 아름다운 장미가 그녀 자신의 눈만을 위해서 피어있기라도 한 것처럼. 사실 그녀는 한순간도 신을 믿어본 일이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쪽지를 집어들면서 또 이렇게 생각했다. 글쎄, 나는 일상생활에서 하인들에게, 아니 개나 카나리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편 리처드에게 보답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글쎄, 리처드는 모든 것의 근원이거든. 명랑한 소리며 푸른 빛이며 그리고 또 언제나 휘파람을 부는 워커 부인. 그런데 그녀는 아일랜드 출신이라 진종일 휘파람만 불고 있거든. 글쎄, 이와 같은 행복한 순간순간을 몰래 모아두었다가 보답을 해야만 하겠다고. 그녀는 그 쪽지를 집어들면서 생각했다. 이때 루시는 곁에 서서 이 쪽지를 설명하려고 했다. 저 마님, 클래리사는 전화 메모를 읽었다. 블루턴 부인께서 델러웨이 씨와 오늘 점심을 같이 하실 수 있으신지 문의해 왔음. 그래서 저 주인 어른께서는 점심은 밖에서 하시겠다고 마님께 여쭈라고 제게 말씀하셨어요. 이거야 원, 클래리사가 말했다. 루시는 부인이 자기에게 이 말을 하는 범위 안에서 부인의 낙담을 나누어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부인의 고통스러운 마음까지 나누어 가질 수는 없는 일이었다. 루시는 자기와 부인 사이에 무엇인가 통하는 것을 느끼고 이것을 눈치챘다. 그리고 상류계급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자기 자신의 장래를 조용히 생각해 보았다. 루시는 델러웨이 부인의 양산이 마치 한 전쟁터에서 명예스럽게 의무를 다한 여신이 건넨 성스러운 무기나 되는 것처럼 받아들여 우산대에 꽂아놓았다. 이제 잊지 마, 클래리사가 말했다. 글쎄, 이제는 햇볕도 두려워할 것이 없지 않는가 말이다. 블루턴 부인이 남편 리처드만 아내인 자기를 빼놓고 점심에 초대한 데 대한 충격이 그녀가 지금 서 있는 이 순간을 뒤흔들어 놓았으니 말이다. 강 위에 떠있는 한 폭이 풀이 저어가는 노의 충격을 느끼고 뒤틀리는 것 같이 말이다. 이와 같이 그녀는 충격을 받고 떨었다. 그녀와의 회식은 다시 없이 재미있다고 하는 밀리슨트 브루턴이 클래리사를 초대하지 않은 것이다. 어떤 비열한 질투심도 자기를 남편 리처드와 떼어놓을 수는 없는 일이다. 내가 두려운 것은 시간 자체이다. 마치 블루턴 부인의 얼굴 위에서 생명이 쇠퇴하는 모습을 읽어낼 수 있듯이 그 얼굴이 무감각한 돌에 새겨진 시계판이기라도 한 듯이 이제는 그녀 자신도 해마다 깎여 들어가고 있으며 또한 얼마 남지 않은 수명은 젊었을 때처럼 생존의 빛과 맛과 억양을 넓히거나 또는 흡수하는 기풍을 발휘하지 못함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 무렵 그녀는 방에 들어서면 온 방안을 환하게 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방 문턱에 잠시 망설이고 있을 때면 일종의 미묘한 긴박감을 느끼곤 하지 않았던가. 그것은 마치 바닷물이 밑에서 어두워졌다간 다시 밝아지고 또는 파도가 부스릴 듯 하다가도 살며시 수면에서 갈라지며 진주알이 숨겨진 해초를 굴리고 감추고 또는 감싸고 하는 동안 잠수가 잠시 망설일 때의 그런 긴박감이 아니었던가. 클라리사는 쪽지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리고 난간을 한 손으로 짚고서 천천히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지금 그녀는 자기의 얼굴이며 음성을 이 친구 저 친구들이 반영시켜주는 파티 석상을 빠져나와 문을 닫고 밖으로 나가서 홀로 서 있을 때의 기분이었다. 그것은 무서운 밤을 마주하고 서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었다. 아니 정확하게는
이 현실의 6월 아침을 마주보고 서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드랍게 피어나는 장미꽃잎같이 여기고 있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계단의 열려있는 창가에 서서 그녀는 그와 같은 생각들에 잠겨 있었다. 이 창문의 블라인드가 바람에 풀려기고 밖에서는 개들이 짖어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벼랑간 쭈글쭈글 늙어 오그라드는 것만 같았다. 그런데 문 바깥, 창 바깥으로부터 그리고 지금의 노쇠한 자기 육체와 내수로부터 하루의 고달픔과 화려함과 꽃다움 따위가 계단의 이 창문을 통하여 들어오는 것 같이 느껴졌다. 그녀의 오찬회에는 말할 수도 없이 재미있다고 하던 브루턴 부인이 그녀를 초대해서 빼놓았기 때문에 말이다. 은퇴하는 수녀나 혹은 탑을 염탐하는 소년같이 글래리 사는 계단을 올라가다가 창 곁에 멈춰서고 다시 또 걸어 올라가 마침내 욕실에 이르렀다. 욕실에는 푸른 빛깔의 리놀륨이 깔려 있었고 수도꼭지에서는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고 있었다. 이곳에는 생명의 핵심이 감도는 듯한 공허함이 있었다. 이곳 지붕 밑 방에는 여자들은 값진 의상을 벗어야 했다. 대낮에 값진 의상을 벗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녀는 피인을 뽑아 바늘 결애에 꽂은 다음 깃을 달린 노란 모자를 침대에 벗어 내려놓았다. 침대 위에 옷이불은 깨끗하고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하나의 넓은 흰색 띠같이 팽팽하게 덮여 있었다. 자기의 이 침대는 점점 더 좁아져 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됐다. 양초가 절반쯤 타다남아 있었다. 간밤에 마보트 남작의 회상록을 읽다 둔 것이다. 간밤에 밤이 깊도록 모스코바로부터의 퇴각에 관한 부분을 읽었던 것이다. 자기는 하원에서 늦게까지 회의가 계속될 것이니 앓고 난 당신은 푹 잠을 자고 있으라고 남편이 그녀들을 이러지 않았던가. 사실 그녀는 모스코바로부터의 퇴각에 관한 이야기를 읽기 좋아했다. 남편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지붕 밑 방을 쓰게 된 것이고 침대도 이렇게 좁았다. 잠이 잘 오지 않아서 책을 들고 거기 누워있으면 아이 때부터 호디불처럼 그녀를 휘감고 놓지 않았던 처녀성을 그녀는 잊어버릴 수가 없었다. 예뻤던 소녀 시절의 한순간이 갑자기 닥쳐왔다. 예를 들면 그레버든의 숲속을 흐르는 강 주위에서 자기의 마음을 차디차게 오므러뜨리고서 그의 사랑을 거부했을 때처럼 말이다. 콘스탄티노플에서도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여러 번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 자기가 무엇이 부족한지 그녀는 스스로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아름다움도 지성도 아니다. 그것은 스며드는 그 무엇, 표면을 깨뜨리고 남녀간의 또는 여자끼리의 냉정한 접촉을 완화시켜주는 따뜻한 그 무엇, 이것이 그녀에게 부족했다. 이런 사실을 그녀 자신도 어렴풋이 인식하고 있었다. 어디서 왔는지 알 수도 없는 주저, 아니 자연이 베풀어준 듯 싶은 이 망설임을 그는 야속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때로는 소녀가 아닌 성숙한 여성의 매력, 어떤 어려운 일이나 잘못을 저지른 어리석은 일들을 자기에게 종종 고백해오는 매력, 이런 여성의 매력에 대해서는 그녀도 굴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동정심에서 그러는지 또는 그들의 아름다움 때문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나이를 먹어서 그러는지, 또는 어떤 우연, 희미한 향기나 또는 이웃에서 들려오는 바이올린 소리나 이런 우연으로 인해서인지 그 까닭은 잘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그녀는 남성이나 매한가지로 느낄 수 있는 경우가 틀림없이 있었다. 한순간이지만 그걸로 충분하다. 그것은 느닷없이 찾아오는 계시였다. 참으려고 해도 굴할 수밖에 없이 얼굴에 번지고 마는 홍조와도 같은 계시였다. 이 홍조는 구석구석까지 퍼지고 몸은 바르르 떨리며 또 놀라운 의미와 황홀감의 압력으로 세계가 부풀어 올라 점점 가까이 다가옴을 느끼게 하는 계시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세계가 가까이 다가와선 엷은 껍질을 터뜨리고 용수처럼 쳐 쏟아져 나오면서 터진 자리와 상처를 놀라운 위안으로 채워줌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계시였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 그녀는 하나의 광채를 보았던 것이다. 산화철 나무 가루 속에서 타고 있는 성냥불을 이제 거의 드러나다시피 한 내적 의미를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가까운 것은 멀어지고 딱딱한 것은 부드러워지기 마련이다. 이제는 끝장이 나 있었다. 그와 같은 순간들은
그런데 그와 같은 순간들과는 여자들의 경우도 또한 마찬가지이지만 침대나 마보트 남작이나 타다남은 양초 등은 좋은 대조가 된다고 그녀는 생각하면서 모자를 침대에 내려놓았던 것이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누워있노라니 마루에서 삐걱하는 소리가 나지 않았던가. 그리고 불이 켜져 있던 집안이 벼랑간 컴컴해지지 않았던가. 그러자 남편 리차드가 아주 살며시 여는 방문 손잡이의 딸까닥 소리를 그녀는 고개만 들면 들을 수가 있을 듯 여겨지지 않았던가. 남편은 구두를 벗은 채 위층으로 살며시 올라오곤 했다. 어떤 때는 더욱 물병을 곧잘 떨어뜨리고는 재기랄 하는 것이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얼마나 우스운지 몰랐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문제는, 여자와 사랑한다는 문제는 어떤가 하고 그녀는 우도들 벗으며 생각해 보았다. 예를 들면 옛날 자기와 셀리 시튼과의 사이에 가졌던 관계를 생각해 보자. 결국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던가? 그때 셀리는 마룻바닥에 앉아 있었다. 그것이 셀리에 관한 클래리사의 첫인상이었다. 셀리는 마룻바닥에 무릎을 팔로 안고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어디였더라? 매닝네 집에서였나? 킨로크 존슨의 집에서였나? 어디였는지 확실히 돌이켜 생각해낼 수는 없지만 아무튼 어떤 파티에서였다. 어쨌든 클래리사는 같이 서 있는 남자에게 저희가 누구예요? 하고 물었던 일을 지금도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다. 그렇게 물었더니 그 남자는 셀리라고 하면서 셀리의 부모는 사이가 좋지 않다는 말까지 해주었던 것이다. 이 말을 듣고 클래리사는 얼마나 크게 충격을 입었던가. 글쎄, 사람의 부모가 싸워야 하다니 이게 웬 말인가? 그날 저녁 클래리사는 줄곧 셀리로부터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자기가 가장 경탄할 만큼 뛰어난 미인이었으니까 말이다. 검고 커다란 눈에 자기로서는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늘 부럽게만 여겨오던 그 어떤 덕질. 글쎄, 제멋대로 하는 일종의 대담성. 무슨 말이든 무슨 일이든 하고 싶은 대로 할 것만 같은 그러한 덕질을 셀리는 지니고 있었으니 말이다. 이와 같은 덕질은 영국 여성들에게서보다는 외국 여성들에게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덕질인 것이다. 셀리는 자기 혈관 속에 프랑스인의 피가 섞여 있다고 버릇처럼 말하면서 어떤 조상은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를 섬기다가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고 루비 반지 하나를 남겨놓았다는 얘기도 했다. 아마 그해 여름이었지? 셀리가 부톤의 집으로 묵으러 온 것은 어느 날 저녁을 먹고 난 뒤 뜻밖에도 셀리가 돈 한 푼도 없이 걸어 들어오지 않았던가. 가엾게도 헬레나 고모는 그때 어찌나 놀랐던지 셀리를 결코 용서하지 않았다. 그녀는 집에서 대단한 싸움을 벌였다고 하면서 그날 밤 한 푼도 가진 것이 없어서 부어톤으로 오기 위해 브로치 하나를 저당 잡혔다는 것이었다. 셀리는 홧김에 그만 집을 나온 것이었다. 둘이서 그날 밤새도록 얘기하지 않았던가. 부어톤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안락한 생활인지를 처음으로 자기에게 느끼게 해준 사람이 바로 셀리가 아니었던가. 그때 자기는 섹스나 사회 문제에 관해서 아무것도 몰랐다. 클래리사는 그때까지 어떤 노인이 들판에 쓰러져 있는 것을 언젠가 본 경험밖에 없었으니 말이다. 그리고 암소가 송아지를 낳은 직후의 광경을 언젠가 본 경험밖에 없었으니 말이다. 그러나 셀리와 둘이서 어떤 일을 토론하는 것을 헬레나 고모는 싫어했다. 그래서 셀리가 클래리사에게 사회주의적 시인인 윌리엄 모리스의 저서를 줄 경우에는 갈색 종이에 싸서 건네주어야만 했다. 그들 둘은 지붕 및 그녀의 침실에 같이 앉아서 몇 시간이고 인생을 논하고 세계를 개혁할 방법을 논했다. 그리고 둘이서 또 사유재산을 폐지시킬 단체를 만들 생각으로 실제로 여러 번 진정서까지 작성해 본 일도 있다. 그것들을 발송까지 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생각들은 물론 다 셀리가 낸 것이었으나 얼마 뒤에는 클래리사 자신도 셀리에 못지않게 열중하게 되어 아침 식사 전에 플라톤의 철학서를 읽거나 모리스의 저서를 읽고 또는 셀리의 시를 읽곤 했던 것이다. 셀리의 열정은 놀라울 지경이었다. 그녀의 재주와 개성도, 예를 들면 꽃을 꽂는 재주도 그랬다. 부톤의 집에서는 늘 테이블 위에 화병들이 볼품없이 놓여 있었다. 셀리는 밖에 나가서 접시꽃, 달리아 등 여러 종류의 꽃들이 한데 꽂힌 적은 여태껏 한 번도 없었는데 그 꽃들을 따다가 모가지를 잘라 물을 담는 항아리에 둥둥 띄워놓곤 했다. 그 효과는 참으로 기가 막힐 정도였다. 해가 질 무렵 저녁을 먹으러 들어와 보면 관로 속에 물론
헬레나 고모는 꽃을 그렇게 다루는 것을 언짢게 생각하였지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저녁을 먹으러 들어와 보면 또 셀리는 목욕실에서 번치를 갖고 가는 것을 잊었을 때는 복도를 벌거벗은 채 뛰어가기도 했다. 그럴 때 사나운 늙은 하녀 엘렌 애트킨스는 남자 어른들이 보시면 어떡해 하면 투덜거리면서 돌아다녔다. 정말 셀리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셀리가 단정치 못하다고 아버지는 평했다. 이렇게 돌이켜보니 이상한 건 셀리에 대한 자기 감정이 순수하고 성실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남성에 대한 감정과는 달랐다. 그것은 완전히 이해 타산을 떠난 감정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오직 여자들 사이에서만, 이제 다 성숙한 여자들 사이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성질의 감정이었다. 그것은 상대방을 보호해주는 감정이었다. 또한 마침내는 헤어지고 말 것이라는 어떤 예감이기도 했다. 글쎄, 결혼은 늘 일대 재난이라고 그들은 말했으니 말이다. 여기에서 기사도 정신이 생겼고 이 감정은 셀리보다는 오히려 클래리사 자신이 더욱 강했다. 그 시절 셀리는 아주 말괄량이었으니 말이다. 셀리는 아주 바보 같은 일을 남에게 호언장담했다. 테라스의 난간 일을 자전거로 도는 일도 있었다. 담배도 피웠다. 바보 같았다. 그러나 그녀의 매력도 압도적이었다. 적어도 클래리사에겐. 그래서 클래리사 자신은 지붕 밑 침실에서 더운 물병을 손에 든 채 이렇게 소리 지르던 일도 있었다. 셀리가 이 지붕 밑에 있어. 이 지붕 밑에 있어. 하고. 그런데 지금 그런 말들이 클래리사 자신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다. 옛날의 그러한 감정은 그림자도 비치지 않았다. 그러나 흥분하여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 일종의 황홀감에 도취되어 머리를 빗던 일을 돌이켜 생각해낼 수 있었다. 이제 그녀는 머리핀을 빼서 화장대에 놓고 머리를 매만지기 시작하니 옛날의 감각이 되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까마귀 떼들이 보랏빛 저녁 노을 속으로 난무하던 일을 하며 옷치장을 하던 일, 청계를 내려가던 일, 또는 차라리 지금 죽는다면 더없이 행복하자겠는가 하며 현관을 건너가면서 느꼈던 일 등등을 돌이켜 생각해낼 수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의 그녀의 심정이었다. 이것은 오셀로의 심정이랄까. 셰익스피어가 오셀로의 심정을 그렇게 표현하려고 했듯이 그녀 자신도 확실히 그렇게 강렬히 느꼈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새하얀 옷을 입고 만찬장의 식탁으로 셀리 스틴을 만나러 가는 데서 일어난 심정이었다. 그때 셀리는 분홍빛 비단 옷을 입고 있었다. 그럴 수가 있었을까? 아무튼 그녀는 무슨 새나 두둥실둥실 떠가다가 잠시 가시나무에 걸려있는 풍선같이 보였으니 말이다. 그러나 사랑에 빠져있을 때는 관로 속에 그것이 과연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랑에 빠져있을 때는 남들의 태연스러운 무관심보다 더 이상스럽게 보이는 일도 없다. 헬레나 고모는 저녁 식사 뒤에 밖으로 산책을 나가고 아버지는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때 피터 윌시도 같이 있었을 것이다. 노처녀 미스 커밍스도, 조세프 브라이스 코프도 확실히 거기 같이 있었다. 이 불쌍한 노인 조세프는 여름철이면 언제나 찾아와 있었으니 말이다. 이 노인은 몇 주일이고 묵고 앉아서 클래리사와 같이 독일어 책을 읽는 채 했으나 사실은 피아노를 치거나 마음속으로 브람스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이 모든 것들은 셀리를 위한 한낱 배경에 지나지 않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난로가에 서서 하는 말마다 귀엽게만 들리는 그 아름다운 음성으로 아버지와 이야기를 하곤 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셀리에게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셀리에게 빌려준 책이 테라스에서 흠뻑 젖어 있는 것을 발견한 일을 영영 잊지 못했다. 그때 난데없이 셀리가 말했다. 이렇게 좋은 날씨에 집안에 있어야 하다니. 그래서 모두 테라스로 나가서 이리저리 산책했다. 피터 윌시와 조세프 브라이코프는 줄곧 바건의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고 클래리사 자신과 셀리는 좀 뒤처진 곳에 있었다. 이때 바로 클라리사에게는 전 생애를 통하여 가장 행복한 순간이 왔다. 꽃이 꽂혀있는 돌 항아리 곁을 지나는 그 순간에 이때 셀리는 걸음을 멈추고 서서 꽃을 하나 따가지고 클래리사 입술에 입 맞춰 주었다. 이때 클래리사는 온 천지가 뒤집히는 것만 같았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사라지고 거기에는 클래리사 자신과 셀리만 있는 것 같았다. 단단히 포장을 한 선물을 받았으나 뜯어보지는 말고 잘
간수하고만 있으라는 부탁을 받은 것만 같은 느낌이었다. 다이아몬드나 귀중한 선물이던 선물 꾸러미를 셸리와 둘이서 그러면서 열어보았다고나 할까? 아니, 그 광채가 저절로 포장을 뚫고 나왔다고나 할까? 이때 클레리사는 계시를 종교적인 황홀감을 느끼는 것만 같았다. 이때 두 사람은 조세프와 피터와 마주쳤다. 별 구경을 하시나요? 피터가 물었다. 이 말에 클레리사는 캄캄한 암흑 속에서 암벽에 얼굴을 부딪힌 것 같았다. 참으로 커다란 충격이었어. 클레리사 자신 때문에 그렇게 놀란 것은 아니었다. 셸리가 얼마나 가슴 아픈 푸대접을 받고 있는가를 생각하여 놀랐던 것이다. 피터의 적의와 질투, 그리고 둘 사이를 떼어놓으려는 그의 결심을 클레리사는 알았기 때문에 놀랐던 것이다. 번개불이 번쩍이는 순간 천지가 환히 나타나 보이듯 클레리사는 순간적으로 그것을 알아차렸다. 그러나 용감하게도 셸리는 태도를 굽히지 않았다. 이때처럼 클레리사가 셸리를 숭배한 적은 없었다. 이때 클레리사는 깔깔 웃어대면서 조세프 노인에게 별들의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했다. 이 노인은 신이 나서 열심히 가르쳐 주었다. 그녀는 거기 선 채 귀를 기울이고 별들의 이름을 듣고 있었다. 아, 무서워. 그때 클레리사는 속으로 생각했다. 마치 무엇인가 방해를 하여 그녀의 행복한 순간을 망쳐놓을 것 같이 미리부터 예측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러나 클레리사는 그 뒤에도 피터 윌시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았는지 모른다. 그런데 피터를 회상할 때마다 웬일인지 의뢰 그와 다투던 일이 생각났다. 아마도 피터의 좋은 의견을 너무나 많이 기대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른다. 정말 많은 단어를 배웠다. 감상적이라든가 문화적이라든가 하는 단어들은 그녀의 일상생활 속에 되살아나고 있었다. 마치 피터가 그녀를 보호라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녀는 감상적이라느니 인생의 태도가 감상적이라느니 하는 등등 말이다. 그녀 자신이 지난날을 회상하는 것도 아마 감상적일 것이다. 만약 피터가 돌아온다면 그는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나보고 늙었다고 할까? 그렇다고 말할까? 아니면 그가 늙었다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눈치로 알게 될까? 클레리사는 생각했다. 사실 그녀는 늙었다. 앓고 난 뒤부터는 100발이 더 성성해졌으니 말이다. 브로치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면서 클레리사는 벼랑간 경련을 느꼈다. 마치 조용히 명상에 잠겨 있을 때 얼음같이 차디찬 깔꼬리가 느닷없이 몸에 푹 꽂히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그녀는 아직은 완전히 늙은 것은 아니었다. 막 52살에 접어들 뿐이다. 이 해가 다 가자면 아직도 많은 날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6월도 7월도 8월도 여러 달이 아직 고스란히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며 클레리사는 화장대로 가면서 인생의 찰나를 붙잡으려는 듯이 순간의 핵심 속으로 뛰어들어가 이 순간을 꿰뚫었다. 거기 6월 아침의 이 순간은 지난 모든 다른 아침이 쌓이고 쌓인 압력을 지니고 있는 것만 같았다. 거울과 화장대, 늘어선 화장품 병들을 새삼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거울을 들여다보며 그녀는 자기의 모든 과거를 하나의 초점으로 집중시키면서 이날 저녁 파티를 열기로 한 자신의 아름다운 분홍빛 얼굴을 비춰보았다. 클레리사 델러웨이, 그녀 자신의 얼굴을. 얼마나 수없이 들여다본 자신의 얼굴이든가 그것은 언제나 한결같이 좀 뾰로통하게 보이는 얼굴이었다.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그녀는 입을 꼭 오므렸다. 얼굴이 뾰로통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것이 그녀 자신의 얼굴이었다. 못마땅하고 화살같이 뾰족하고 선명한 얼굴. 본인의 얼굴이 되려고 애써 얼굴의 모든 부분을 통일시켜보면 그런 얼굴이 되었다. 그것이 자기 자신과 얼마나 다르고 얼마나 모순된 것이며 또한 순전히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만 꾸민 얼굴인지는 그녀 자신만이 알고 있었다. 이와 같은 하나의 중심, 하나의 다이아몬드랄까? 응접실에 앉아서 모임을 만드는 한 여인은 불행한 사람들에게는 확실히 하나의 광명일 것이요. 고독한 사람들이 찾아드는 안식의 보금자리인지도 몰랐다. 그녀는 젊은이들을 도왔고 그들은 그녀에게 감사했다. 그리고 그녀는 언제나 한결같은 태도를 취하려고 했으며 다른 면들, 결점, 질투심, 허영, 시기심 같은 것들은 조금도 나타내지 않으려고 애썼다. 예를 들면 브루틴 부인이 자기를 점심에 초대하지 않았다 하여 품는 이런 감정은 아주 비열한 감정이라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머리를 빗으면서 생각했다. 자, 그런데 옷은 어디 있지? 그녀의 야회복은 벽장에 걸려 있었다.
클레리사는 부드러운 드레스 안에 손을 집어넣어 초록색 옷을 살며시 꺼내 창가로 들고 갔다. 이 옷은 찢겨 있었다. 누가 치맛자락을 밟았던 일이 생각났다. 그때 대사관 만찬의 석상에서 허리통이 뜯어지던 일이 지금도 느껴지는 것만 같았다. 불빛 아래에서 이 초록색은 빛나 보이지만 지금같이 햇빛 아래서는 흐려 보였다. 이걸 고치자. 하녀들은 할 일이 너무도 많아. 오늘 밤엔 이 옷을 입어야겠어. 비단실과 가위 그리고 또 뭐지? 그래, 골무를 갖고 응접실로 내려가자. 편지도 써야 하고 준비가 대강 되었는지도 살펴야 하니까. 이렇게 그녀는 생각했다. 청계를 내려가던 그녀는 청계참에 서서 그 다이아몬드 같은 얼굴을 긴장시키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한 사람의 주부가 집에서 일어나는 순간순간의 변화나 분위기를 일일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계단의 나선을 따라 미미한 소리들이 멀리서 들려왔다. 마루를 닦는 소리, 탕탕 치는 소리, 문을 두드리는 소리, 정문이 열리는 소리, 지하실에서 말을 전하는 소리, 쟁반 위의 은그릇이 맞부딪히는 소리, 파티를 위해서 반짝반짝하게 닦인 은그릇이 부딪혀 맑게 울리는 소리들이다. 그런데 이것들은 다 파티를 위해서였다. 그때 쟁반을 들고 응접실로 들어온 루시는 커다란 촛대들을 벽난로 선반 위에 옮겨놓았다. 은상자는 가운데로 옮기고 수정으로 만든 돌고래상은 시계 쪽으로 돌려놓았다. 손님들이 들어오면 그 근처에 설 것 아닌가. 그리고 루시 자신도 흉내낼 수 있는 저 점잠 빼는 말투로 얘기할 것 아닌가. 신사숙녀들이 말이다. 물론 이 집 마님이 가장 아름답다. 은그릇의 마님, 리넨의 마님, 도자기의 마님이랄까? 이렇게 루시는 생각했다. 그런데 햇빛, 은그릇, 돌적교에서 떼어낸 문짝들, 럼플메이에서 온 일꾼들은 루시에게 무엇인가 완성되거나 느낌을 주었다. 종이배는 칼을 자게 박은 테이블 위에 내려놓은 루시는 거울을 보면서 이것 봐 저것 봐 하고 그녀가 처음 고용되었던 케이트런 빵집의 옛 동료들에게 찌꺼리듯 떠들어댔다. 난 메리 공주님을 섬기는 안젤러 양이야. 그때 마침 델로의 부인이 들어왔다. 이건 그 루시의 지금 생각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 일하는 사람. 예, 루시야. 은그릇이 참 보기 좋구나. 부인이 말했다. 그런데 부인은 수정으로 만든 돌고래상을 돌려 똑바로 세워 놓으면서 어제 저녁 연극은 재밌었니? 하고 물었다. 아, 네. 끝나기 전에 다들 돌아와야 했어요. 루시는 대답했다. 10시까지는 집에 돌아와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끝이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고 루시는 말했다. 그거 참 안 됐구나. 부인은 말했다. 나에게 부탁했더라면 늦게까지 있어도 좋았을 것 아닌가. 그거 참 딱하게 됐구나. 말하며 루시는 소파 한가운데 놓여있는 보기 흉한 헌 쿠션을 집어들어 그것을 루시의 팔에 안겨주고 그녀의 등을 다소 힘을 주어 밀면서 소리 질렀다. 이것 좀 가져가. 이걸 워크 부인께 갖다주고 내가 못마땅해 한다고 그래. 어서. 부인이 외쳤다. 그러자 루시는 그 쿠션을 든 채 응접실 문 앞에 멈춰서서 다소 얼굴을 붉힌 채 몹시 수줍어하면서 물었다. 마님, 옷을 제가 꿰매드릴까요? 하지만 그 일이 아니더라도 너는 해야 할 일이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고 델로의 부인은 거절했다. 그러나 고맙구나 루시, 참 고맙구나. 델로의 부인은 말했다. 고맙다 고맙다 하고 잇따라 말했다. 드레스와 비단실과 가위를 무릎 위에 놓고 소파에 앉으면서 고맙다 고맙다 하고 그녀는 계속 하인 모두에게 말했다. 이렇게 알뜰히 너그럽고 친절하게 돕겠다는 그들에게 감사해야 하며 하인들은 그녀를 좋아했다. 그런데 이 옷은 어디가 찢겼더라? 바늘에 실을 꿰야지. 이 옷은 가장 마음에 드는 옷이었다. 양제사 셀리 파크가 마지막으로 만들어준 옷이었다. 그런데 이 양제사는 은퇴하여 지금은 이일링에 살고 있었다. 자기가 시간만 있다면, 그러나 그럴 시간은 영영 없을 것 같지만 그녀를 이일링으로 찾아가 봤으면 하고 클레리사는 생각했다. 셀리 파크는 생각이 좀 괴짜지만 참다운 예술가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사고방식은 좀 남다른 데가 있지만 제품은 조금도 이상한 데가 없었다. 해트필드에도 버킹엄 궁전에도 입고 갈 수 있다. 사실 클레리사는 이 양제사가 만든 옷을 입고 해트필드나 버킹엄 궁전에 갔다. 클레리사에게 이제 고요함이 내려왔다. 평온한 만족감이 내려왔다. 바늘로 비단결을 매끈하게 꿰매가다 잠시 멈추고서 초록색 주름을 잡고 아주 가볍게 허리띠에 달 때의
평온한 만족감이 내려왔다. 이렇게 여름날의 물결들은 모여들었다가 다시 넘치고 흩어졌다. 이와 같이 모였다가 흩어지고 온 세계는 이것뿐인가 하고 더욱더 장엄하게 말하고 있는 듯 싶었다. 마침내 바닷가 태양 아래 누워있는 육체 안의 마음까지도 이것뿐이냐고 말하는 듯 싶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마음은 말한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마음은 근심을 어떤 바다에 내맡기면서 말하지 않은가. 그런데 이 바다는 모든 비애를 대신 탄식하며 갱신하여 다시 시작하고 또는 모으고 흩어지게 하지 않는가. 그런데 육체만은 날아가는 별 소리를 듣고 있지 않은가. 파도가 부서진다. 개가 짖는다. 멀리서 개가 짖는다. 또 짖는다. 현관 초인종 소리가 클레리사는 바늘 손을 멈추면서 소리 질렀다. 그녀는 바싹 정신을 차리고 귀를 기울였다. 델로웨이 부인은 나를 만나 주실 거요. 중년의 남자 음성이 현관에서 들려왔다. 나를 만나 주시고 말고 같은 소리가 또 들려왔다. 그는 루시를 가만히 옆으로 밀치고 날색에 청개를 뛰어 올라오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 아무렴 물론이지. 나를 만나 주시고 말고. 인도에서 5년 있다 돌아왔는데 클레리사는 나를 만나 줄 거야. 대체 누가? 무슨 일일까? 클레리사는 계단에서 나는 발소리를 들으며 궁금하게 여겼다. 하필이면 파티를 여는 날 오전 11시에 찾아오다니 무리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문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비밀을 감추듯이 처녀가 정조를 보호하는 심정으로 옷을 감추었다. 이제 문의 노쇠 손잡이가 움직였다. 그리고 문이 열리고 누가 들어섰다. 잠시 그녀는 들어온 사람의 이름을 기억할 수가 없었다. 그를 이렇게 뜻밖의 보게 된 것이 하도 기쁘고 수줍어서 그녀는 어리둥절했다. 피터 윌시가 이렇게 뜻밖의 아침에 찾아오다니. 그녀는 그의 편지를 아직 받아보지 못했던 것이다.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를 아직 못 봤다. 그래 어떠시오? 피터는 분명히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그리고 클레리사는 두 손을 잡고 입을 맞추었다. 이 여자도 많이 늙었구나. 피터는 앉으면서 생각했다. 그러나 이 일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사실 클레리사는 많이 늙었으니 말이다. 그녀가 자기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는 갑자기 얼떨떨해졌다. 상대방의 두 손에 입까지 맞추었지만 말이다. 갑자기 그는 손을 호주머니에 넣어서 큼지막한 주머니 칼을 꺼내 칼날을 절반쯤 열어 보이고 있었다. 여전하구나. 클레리사는 생각했다. 옛날과 다름없는 묘한 표정. 옛날과 다름없는 체크무늬 양복. 얼굴은 다소 일그러지고 더 야위고 좀 생기가 덜해 보이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퍽 건강해 보이지 않는가. 이렇게 다시 만나니 정말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소리쳤다. 주머니 칼을 꺼내들다니 참 그답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피터는 어젯밤에야 도착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곧 시골로 내려가야겠다며 다들 별일 없는지 모두 안녕한지 리처드는 엘리자베스는 하고 안부를 물었다. 근데 이것들은 대체 뭐예요? 그는 주머니 칼로 비스듬히 그녀의 초록색 옷을 가리키면서 물었다. 그의 옷 맵시는 매우 좋다고 클레리사는 생각했다. 하지만 이분은 언제나 나에게 비판적이라고 생각했다. 지금도 역시 그녀는 옷을 꿰매고 있구나. 언제나 마찬가지로 옷을 고치고 있구나. 피터는 생각했다. 내가 인도에 가 있는 동안에도 그녀는 줄곧 이렇게 앉아 있었나 보구나. 아니 옷도 꿰매고 놀러다니고 파티 나들이를 하고 혹은 하원으로 달려갔다 돌아오고 하잖았겠는가. 이렇게 그는 생각하면서 점점 초조하고 점점 불안해졌다. 어떤 여자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결혼생활보다 더 해로운 것은 없을 것 같다고 그는 생각했으니 말이다. 정치도 그렇지. 그 훌륭한 리차드 같은 보수당 남편을 갖는다는 것도 그렇고 다 그렇고 말고 그는 생각하면서 주머니 칼을 찰칵하고 닫아버렸다. 리처드는 잘 있어요. 그이는 분과위원회에 갔어요. 클레리스가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가위를 벌리면서 이렇게 말했다. 지금 옷을 고치고 있는 중인데 마저 해도 괜찮겠지요? 오늘 저녁 파티가 있어 그래요. 참 파티에 당신을 초대하지 않았군요, 피트씨. 그녀가 말했다. 그런데 그녀가 이렇게 다정스레 피트씨라고 불러주는 것은 듣기에 반가웠다. 사실 모든 것이 한없이 반가웠다. 은그릇, 의자들, 모든 것이 한없이 반가웠다. 왜 자기는 초대하지 않았느냐고 피트는 물었다. 그야 물론 클레리사는 생각했다. 그야 물론 피트는 매력적인 분이지.
이만저만 매력 있는 게 아니지. 결혼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은? 근데 어째서 그렇게 결심했을까? 그 무덥던 여름에. 오늘 아침 당신이 오신 것은 정말 뜻밖이에요. 그녀는 두 손을 자신의 옷 위에 포개 얹으면서 큰 소리로 말했다. 기억나세요? 부었던 시절 블라인드가 바람에 어떻게 풀리곤 했는지. 그녀가 물었다. 그랬지요. 피터가 대답했다. 그리고 그는 클래리사의 아버지와 단둘이 아주 거북하게 아침 식사를 하던 일을 떠올렸다. 그런데 그 노인은 이미 죽었다. 그는 조의를 표하는 편지 한 장도 클래리사에게 쓰지 않았다. 페리 노인, 두틀거리고 무릎이 약했던 저스틴 페리 노인. 클래리사의 아버지는 피터와는 사이가 영 좋지 못했다. 지금 생각하면 당신 부친과 좀 더 잘 지냈으면 좋았을 거 그랬어요. 피터가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제 친구 누구도 좋아하지 않으셨던걸요. 클래리사는 말했다. 그러고는 피터가 자기와 결혼하고 싶어 했던 일을 이렇게 생각나게 해준 자기의 혀를 깨물어버리고 싶었다. 하기야 그랬지. 피터는 생각했다. 그 일 때문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그때 그는 테라스에서 바라보는 저녁 하늘에 무섭도록 아름답게 빛을 내면서 떠오르던 달처럼 가슴 속에서 용솟음치는 슬픔에 압도당했다. 그때처럼 비참한 심정은 그 뒤로는 다시 없었다고 그는 생각했다. 피터는 클래리사 곁으로 조금 다가앉았다. 그때 테라스에 앉아있을 때처럼. 그러고는 한 손을 내밀어서 올렸다가 도로 떨어뜨렸다. 그때의 그 달이 지금 그들 머리 위에 있다고 착각하며 그녀 또한 달빛 아래 테라스에 그와 같이 앉아있는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하버트가 지금은 그 집에 있어요. 요새 저도 그곳에 가는 일이 없지요. 클래리사가 말했다. 달빛 비추는 테라스에서 이쪽은 벌써 실증이 나서 창피해지기 시작하는데 상대방은 묵묵히 잠자코 슬픈 표정으로 달만 바라보고 앉아서 말도 하려 들지 않는다. 이쪽은 발을 움직여 보기도 하고 흙기침도 해보기도 하고 테이블 다리의 소용돌이 무늬 조각도 바라보고 입도 만져보며 차마 말은 하지 못하고 있을 때와 똑같은 그런 느낌을 지금 피터는 느끼게 되었다. 그런데 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는 것일까? 대체 무엇 때문에 또다시 자기에게 그런 생각을 하게 할까? 이미 벌써 지독하게 자기에게 고통을 안긴 이 여자가 어째서 또 나를 이렇게 괴롭힐까? 대체 어째서람? 피터는 생각했다. 호수과 일이 기억나세요? 클래리사는 새침한 음성으로 말했다. 호수라고 말할 때 그녀는 감정이 복받쳐 가슴이 메이고 목이 막히고 입술이 바르르 떨렸다. 클래리사는 지금 부모님들 사이에 서서 오리들에게 빵을 던져주는 아이와 같은 기분인 동시에 그 호숫가에 서 있는 부모님들에게 걸어가는 성숙한 여인 같은 기분이기도 했다. 클래리사는 인생을 두 팔 안에 꼭 안고서 부모님 앞으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것은 팔 안에서 점점 커져서 마침내는 인생 전체 완전한 인생이 되어가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이것을 부모님 앞에 내려놓고서 말하고 싶었다. 이것이 제가 혼자 만든 인생이에요. 이것이 아니 대체 혼자서 무엇을 이루었단 말인가? 대체 무엇을? 오늘 아침 피터와 같이 이렇게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그녀는 생각했다. 클래리사는 피터 윌시를 마주 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그러한 지난 날과 그 시절의 감정을 거쳐서 드디어 자신 없이 그에게 멈추었다. 그리고 눈물 어린 눈초리로 한참 동안 물끄러미 피터를 바라보고 있다가 다시 시선을 돌렸다. 마치 가지에 앉았던 새가 날아서 달아나 버렸듯이 클래리사는 아무 꾸밈 없이 눈물을 닦았다. 네, 피터는 말했다. 그는 의식의 표면에 나타나면 상처를 입히고 말 것 같은 그 무엇을 그녀가 끌어내기라도 한 듯 싶었다. 그래서 피터는 소리 지르고 싶었다. 그만. 그는 아직 늙지 않았고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말이다. 절대로 이제 겨우 50세를 넘었을 뿐이다. 피터는 이 말을 그녀에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마음속으로 궁리했다. 이 일을 죄다 속 시원하게 말해버리고 싶었다. 그러나 이 여자는 너무도 냉담하다. 이 여자는 지금 가위를 앞에 두고 바느질을 하고 있다. 데이지는 클래리사와 비교하면 평범해 보였다. 그런데 그녀는 나를 나고자라고 생각할 것이다. 사실 이들의 눈으로 보면 델루웨이 부부의 눈으로 보면 틀림없이 그럴 것이다. 나는 나고자가 틀림없다. 이 모든 것에 비한다면 자개 박은 테이블, 거무니 장식된 페이퍼 나이프, 돌고래상과 촛대들, 의자의 커브며 값진 골동품인 영국 담채 판화 등등에 비하면 나는 나고자 일고 말고
잘난치 않은 인생 전체가 이제는 싫어졌어. 리처드의 소행도 못마땅하거든. 클래리사가 하는 일은 싫지 않지만 리처드와 결혼한 일만 빼면. 관로 속에 이때 루시가 더 많은 은그릇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루시가 은그릇을 내어놓으려고 허리를 굽히는 것을 보고 피터는 매력적이고 날씬하고 우아하다고 생각했다. 이게 있고, 리처드와 결혼한 일만 빼면, 그런데 클래리사는 지금까지 줄곧 이렇게 지내왔을 테지. 그런데 피터는 이때 벼랑간 모든 것이 그 자신의 몸으로부터 발산되어 나오는 듯 싶었다. 여행, 승마, 싸움, 모험, 브릿지 파티, 연애 사건, 그리고 111. 그는 태연히 주머니 칼을 꺼냈다. 이 오래된 뿔로 만든 손잡이가 달린 주머니 칼은 클래리사가 단언할 수 있지만 지난 30년 동안 지녀온 물건이었다. 피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참 이상한 습관이기도 하지. 클래리사는 생각했다. 저렇게 늘 칼을 갖고 장난을 하거든. 그래서 노상 남들은 이 일을 보잘것없는 속이 빈 인간, 어리석은 수다쟁이라고 생각하지 뭐야. 하지만 나도 그렇지 하고 생각했다. 클래리사는 바늘을 집어들면서 호위병이 잠든 사이에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된 여왕처럼 도움을 청하고 싶었다. 사실 피터의 방문에 클래리사는 무척 놀랐다. 지나가던 사람이 멋대로 다가와서 가시덤 불 그늘에 누워있는 여왕을 엿보았을 때처럼 그녀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구원을 청하고 싶었다. 그녀가 즐기는 것들, 남편, 엘리자베스, 그리고 결국 그녀 자신, 이제 피터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어버리다시피 한 그녀 자신, 이런 모든 것이 그녀에게 와서 적을 물려쳐 주기를 바라고 싶어졌다. 그래서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클래리사는 말했다.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말은 땅을 박차고 머리를 쳐든다. 말의 옆구리는 광채가 번뜩이고 목덜미는 곡선을 그린다. 이렇게 피터 윌시와 클래리사는 파란색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서로 맞섰다. 피터의 군병들은 그의 육체 안에서 안달하며 웅성거렸다. 그는 말하자면 사방팔방에서 온갖 종류의 힘들을 죄다 동원했다. 칭찬, 옥스퍼드에서의 생활, 클래리사로서는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자기의 결혼 생활, 여자를 사랑하는 일, 그리고 자기의 할 일을 다했다는 자부심 등등을 그는 죄다 동원시켰다.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그는 소리 질렀다. 그리고 지금 백방으로 쳐들어가고 있는 그가 동원시킨 군세의 힘에 쫓겨 이제는 다시 보지 못할 사람들의 어깨너머로 공중을 날아서 그에게 공포심과 동시에 극도의 통쾌감을 주었다. 그는 두 손을 이마로 들어올렸다. 클래리사는 꼿꼿이 앉은 채 숨소리를 죽였다. 나는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클래리사에게 한 말이 아니라 암흑 속에 높이 떠받쳐 있는 어떤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만질 수 없거니와 다만 그 사람을 위해 암흑 속 잔디밭에 화환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사람에게 하는 말이었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다시 말했다. 다소 몸이 건조하게 클래리사 델러웨이에게 말했다. 인도의 어떤 여자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화환을 내려놓았다. 클래리사, 당신 멋대로 해보라고. 사랑요? 클래리사는 말했다. 원, 피터가 그 나이에 조그마한 나비 넥타이를 메고 사랑이라는 괴물한테 집어먹히다니. 목덜미에는 살도 없고 손이 불그레한 피터가 나보다는 6개월이나 더 위인데 하고 생각하면서 그녀는 언뜻 자신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역시 이인은 사랑을 하고 있구나. 클래리사는 마음속으로 느꼈다. 이인은 과연 사랑하고 있구나. 클래리사는 느꼈다. 그러나 불효불굴의 이기심, 인간에게는 아무 목표도 없음을 알면서도 그래도 여전히 앞으로 하고 외치는 이 불효불굴의 이기심이 클래리사의 양볼을 붉게 물들여 그녀는 훨씬 젊어 보였다. 몹시 홍조된 얼굴과 빛나는 눈으로 옷을 무릎 위에 얹어놓고 앉아 초록색 비단실 끝을 바늘 구멍에 꿰면서 바르르 떨고 있었다. 그런데 이가 사랑에 빠졌다. 나를 사랑하는 건 아니야. 물론 더 젊은 여자일 테지. 상대는 어떤 분인가요? 클래리사가 물었다. 이제 그 조각상은 높은 때로부터 끌어내려서 이들 두 사람 사이에 놓여져야 했다. 유부녀입니다. 불행히도. 피터는 말했다. 인도 주둔군의 어떤 소령 부인입니다. 그는 이렇게 우습게 이 소령 부인을 클래리사 앞에 피려가면서 묘하게 비꼬는 듯이 감미롭게 씩 웃었다. 역시 이인은 사랑을 하고 있구나. 클래리사는 생각했다.
피터는 아주 조리 있게 말을 이었다. 어린애가 둘 있습니다. 아들과 딸. 지금 이혼 문제에 관해 변호사와 상의하려고 들어온 것입니다. 자, 이제 다 말했어. 클래리사 멋대로 생각해. 이제 다니까. 피터는 생각했다. 그런데 클래리사 눈앞에 털어놓고 보니 인도 주둔군 소령의 아내 데이지와 그 두 아이들은 시시각각으로 점점 더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만 같았다. 그가 접시 위의 회색빛 동그란 알갱이 조각 장식에 빛을 비춰주자 상쾌한 바닷바람 같은 두 사람 사이의 짜릿한 친밀감 속에서 그들의 미묘한 친밀감 속에서 아름다운 나무가 자라는 듯 싶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클래리사만큼 자기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다고 피터는 생각했다. 클래리사가 피터를 부추겨 유혹한 것이다. 인도 주둔군 소령의 아내라는 여자의 형상을 주머니 칼을 3번 눌려서 깎아 만들어내면서 그런데 이 무슨 낭비인가? 이 무슨 어리석은 짓인가? 피터는 평생 이렇게 줄곧 속아왔지 않은가? 처음엔 옥스포드 대학에서 쫓겨나고 다음엔 인도행 백관에서 만난 여자와 결혼하고 이제는 인도 주둔군 어떤 소령 부인이라니. 내가 이의 구원을 거절한 건 참 잘한 일이었지. 그런데 또 이인은 사랑에 빠져 있다니. 나의 친구, 나의 친애하는 피터가 사랑에 빠져 있다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실 참이세요? 클래리사가 물었다. 그야 링컨 변호사 협회에 있는 후프 씨와 그레이틀리 씨, 이 두 변호사들이 잘 처리해 주겠지요. 하고 피터는 대답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주머니 칼로 정말 손톱을 다듬기 시작했다. 제발 저 칼을 좀 치워줬으면. 클래리사는 억제할 수 없는 초조감에서 속으로 소리 질렀다. 이런 그의 실없는 당돌함이 결점이었다. 누구나 느끼는 온갖 일들을 그만은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이것이 언제나 그녀를 괴롭혔다. 정말 그 나이에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말이다. 자기는 다 알고 있다고 피터는 생각했다. 누구를 상대로 대항해 맞서야 할지를 자기는 다 알고 있다고. 그는 손가락으로 칼날을 만지면서 생각했다. 클래리사와 델러웨이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인간들이 나의 상대이다. 하지만 클래리사에게는 보여줄 테다. 그는 생각했다. 이때 그 자신도 놀랍게 갑자기 그가 어떤 억제할 수 없는 힘에 밀려 공중으로 내팽개치면서 눈물을 쏟고 말았다. 그는 흐느꼈다. 조금도 창피한 줄 모르고 소파에 앉아서 울었다. 눈물은 양보를 타고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다. 클래리사는 그대로 몸을 구부려 피터의 손을 잡아서 그를 끌어당겨 키스를 했다. 열대지방의 질풍에 나부끼는 팸퍼스가 남미 원산인 포화풀과의 단연생 풀이네요. 이 팸퍼스 풀잎처럼 가슴 속에서 은빛 새털같이 설레는 동료를 억제할 겨를도 없이 그의 뺨이 자기의 얼굴에 맞닿는 것을 느꼈다. 이 동료가 차차 가라앉자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쥔 채 한 손으로 그의 무릎을 토닥거리면서 몸을 뒤로 기댔다. 그랬더니 아주 몸이 편해지고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리고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만약 이와 결혼했더라면 온종일 이와 같은 행복감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을. 이제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이었다. 호디불이 팽팽하게 깔려있고 침대는 좁디 좁았다. 그런데 햇빛을 쬐며 산딸기를 따고 있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그녀 자신만은 외롭게 탑에 올라가 버린 것이 아닌가. 문은 닫혔고 떨어진 벽토와 새들의 흩어진 보금자리 사이에서 내다볼 때 바깥 풍경은 한없이 먼 것만 같았고 온갖 소리들은 미미하고도 싸늘하게 들려올 뿐이다. 예전에 갔었던 리드 언덕 위에서도 그러했지. 리처드. 그녀는 소리를 질렀다. 한밤중 창길에 깜짝 놀라 눈을 뜨고 어둠 속에 손을 내밀며 도움을 구하는 사람같이. 남편은 부르틴 부인과 점심을 같이 하는 중이지 하는 생각이 다시 머릿속에 떠올랐다. 리처드는 나를 떠났어. 나는 영영 혼자야. 그녀는 무릎 위에 양손을 포개 얹으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피터 윌시는 일어나 창가로 갔다. 그리고는 이편에 등을 지고 서서 무늬진 큼직한 비단 손수건을 이리저리 들고 있었다. 당당하고도 무감정한 그러나 외로운 모습이었다. 손을 움직일 때마다 그의 약달한 어깨뼈가 조금씩 옷을 덜먹이고 있었다. 그는 세게 코를 풀었다. 자기도 함께 데려가 달라고 클래리사는 외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가 당장에 먼 여행을 떠나기나 하는 것처럼. 그러나 다음 순간 대단히 재미있고 감동적인 연극의 오막이 다 끝나버릴 것만 같았다. 연극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다가 방금 뛰쳐나온 것만 같았다. 연극 속에서 피터와 같이 살았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버린 듯 싶었다. 그러니 이제는 움직여야 한다. 외투, 장갑, 오페라 글라스 따위를 챙겨 극장에서 일어나 거리로 나오려는 여자처럼 그녀는 소파에서 일어나서 피터의 곁으로 다가갔다. 이상한 일이지만 그녀가 폐물을 달랑거리는 소리와 비단옷 스치는 소리를 내면서 방을 가로질러 왔을 때 아직도 저 힘을, 피터 자신을 싫어하는데도 그 여름 하늘에 달을 부어톤의 테라스 위로 떠오르게 하던 그 힘을 이 여자는 여전히 지니고 있으니 말이다. 말해봐요. 피터는 그녀의 양 어깨를 잡으며 말했다. 그래 행복하시오 클래리사? 리처드는? 이때 방문이 열렸다. 우리 딸 엘리자베스예요. 클래리사는 감정을 넣어 어쩌면 좀 심파조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엘리자베스가 다가왔다. 빅벤이 30분을 알리는 소리가 세 사람 사이에 울리기 시작했다. 마치 힘이 세고 늠름한 청년이 아무 관심 없이 그리고 사정없이 아령을 휘두르는 것처럼 말이다. 안녕 엘리자베스. 피터는 손수건을 호주머니에 넣고 엘리자베스 곁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며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럼 안녕히 클래리사. 그는 그녀를 돌아다 보지도 않고 얼른 방에서 나갔다. 그리고는 계단을 달려 내려가 현관문을 열었다. 피터, 피터. 클래리사는 소리를 지르면서 청계참까지 뒤쫓아 내려왔다. 피터가 있어요. 피터가 있어요. 오늘 저녁 파티가 있어요. 오늘 저녁 파티를 잊지 마세요. 클래리사가 외쳤다. 바깥에서 나는 소음 때문에 그녀는 이렇게 음성을 높이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피터가 문을 닫고 나갈 때 오늘 저녁 파티를 잊지 마세요 하고 그녀가 외친 음성은 거리의 소음과 시계치는 소리에 눌려서 희미하고 약하게 멀리 퍼졌다.